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14억이라는 엄청난 인구를 바탕으로 성장한 내수시장, 이를 통해 더욱 강력해진 거대한 자금력, 여기에 다소 공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사불란한 정책까지, 중국은 자신들만의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강점으로 어느덧 미국을 위협하는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제대로 마음만 먹는다면 전 세계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을 거라는 추측이 제기될 정도인데요. 이처럼 압도적인 성장세로 전 세계를 빨아들일 기세에 있는 중국. 그러나 경제 외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강대국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낙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지수를 꼽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언론과 인터넷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국민들의 SNS 활동을 일일이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중국 당국에서 직접 나서서 특정 영상들을 삭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과연 중국 정부가 나서서 삭제 중인 영상들은 무엇이며 그들은 이 영상을 대체 왜 지우려고 하는 걸까요? 중국 문제 시사 평론가로 활동 중이신 강준영 교수님을 모셔보고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어떤 걸 감추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들을 삭제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바로 한번 첫 번째 영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质量这样东西，它让我们这儿用的挺轻一点。这别的呢，是哪子东西？ 이 영상은요, 중국 아파트의 부실 공사에 대해 중국인들이 비판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한국의 순살 아파트가 비교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해 보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런 부실 공사 폭로 영상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부실 공사는 한국이랑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일까요? 한국이라고 그런 게 없는 건 아니고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가 나타나는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원래 전통적으로 이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이 통제하는 정부가 재화의 소유자이면서 분배자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전에 계획경제 시대에는 중국 정부가 다 모든 걸 관리하면서 했었어요. 물론 그때도 다양한 부실공사라든지 예를 들면 뭐 철근을 빼돌린다든가 시멘트를 조금 빼고 뭐 네. 이제 이런 거는 있었죠. 그러다가 1978년 말에 이제 개혁 개방을 선언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형 기업들도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국은 경쟁이 시작되잖아요. 출혈 경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실공사라는 것은 가격 경쟁력의 압박을 많이 받는 거죠. 가장 간단한 게 원자재를 좀 덜 집어넣으면 가격의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생긴 일종의 경쟁 흐름을 갖고 가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또 있어야 되는데 상당 부분이 관급공사라든지 정부와 결탁이 되기도 하고 관시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죠? 특정한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불법 거래 루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널리 퍼지게 되면 이게 바로 사회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걸 잘 통제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또는 기업이 국민들을 무슨 봉으로 알고 이렇게 자꾸 덮어 씌우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확산되는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고 꺼리고 있고, 그러니까 올라오기만 하면 삭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이런 통제를 벗어나서 아무리 SNS가 활성화된 시대라고 해도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전파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완전하게 통제하면서 이제 지우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적발이 됐을 때, 네. 옛날에 과거에 소련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빼돌리거나 이래서 부실공사를 하면 사형에 처했었습니다. 똑같은 사회주의라고 하더라도. 중국은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와 가깝고 당과 가깝고 그러면은 또 여전히 살아남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 사실은 시진핑
시진핑 지금 현재 국가주석이고 총서기가 대량의 반부패 운동을 일으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굉장히 많은 환영을 받았던 이유가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는구나. 공정사회 구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쭉 지나고 보니까 여전히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빠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속적인 그런 부실공사로 인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벌을 내릴까요? 처벌 자체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징역형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뇌물 수수 사례나 이런 게 나타나면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죠. 무기징역. 그리고 그 뇌물과 연루된 지도자들은 일부는 뭐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데 나는 안 걸릴 것 같고 나는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뭐 정부랑 이렇게 가까운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만연이 돼 있었던 건 분명하죠. 부패라는 거에 고리를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게 사회적으로 만연이 되면 누가 누구를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청렴사회를 건설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중국도 애를 쓰고 있죠. 애를 쓰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의 관행과 권력과 결탁한 권력 여전히 많이 기능을 하고 있다. 다른 데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북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퍼져서 중국 전국으로 확산이 됐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처럼 중국 당국은 이러한 중대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고 대처하기보다는 영상을 삭제하고 축소해서 보도를 하면서 이를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시작된 질병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유독 왜 이렇게 하필이면 중국에서 시작이 되는 질병들이 많은 걸까요? 2003년에도 사스라는 급성호흡기 증후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후진타오 주석이 우리나라에 지금 사스가 창궐하고 있다. 그런데 장저민이라는 그 전 지도자가 다툼이 났었죠. 왜 우리의 치부를 그렇게 드러내느냐. 그런데 그거는 이제 권력 투쟁의 한 그 흐름 속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예를 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 가려면 그만큼 또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늘 고민인 거죠. 확산이 되거나 이러면은 처리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의 예에서 보듯이 다른 나라가 정보를 교환하고 지금 어떻게 돼 있고 국제 공조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봉쇄 정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게 돼 있죠. 누구도 걸려서 죽었대더라, 누구는 그렇대더라. 터지면 이 정부는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유일당이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유일한 정치 세력인데 이거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저 당을 믿고 따라가도 되겠어? 나는 그런 사회 불안성을 조장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감추고 봉쇄하고 이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돼지고기 살처분 영상 같은 경우도 중국이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50%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잘 관리되는 데도 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 부재요. 그런 게 퍼져버리면 돼지가 다 몰살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살처분 영상이 국민들한테 주는 충격이 엄청나죠. 이게 뭔가 제대로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사회 불안을 조장하기도 하고 중국은 돼지고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안정 지표예요. 사실 우리도 짜장면이 한 그릇에 얼마냐, 뭐가 얼마냐, 라면값이 얼마냐 이게 하는 것처럼 저기도 기름값, 식용유, 돼지고기, 쌀, 야채 이런 걸 가지고 지수를 만들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돼지고기가 저렇게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바로 사회 불안 요소로 가는 거죠. 저런 것들이 자꾸 방송에 나오고 SNS에 뜨면 불안 심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통제하는 형태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다고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감시는 세계적으로도 정말 유명한 수준인데요. 작년에 중국은 사상 교육 시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얼굴 표정과 뇌파 분석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관련 영상을 삭제한 바 있죠. 이제는 사람들의 머릿속까지 감시하려는 중국. 대체 그들의 감시 수준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교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제 시스템을 쓰죠. 사회주의 국가는 당이 국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체제가 세 가지만 장악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첫째가 공권력, 그 다음에 군사력, 그 다음에 지식인들, SNS도 나타나죠. 정보의 범람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국이 그 과학기술적으로 발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계 최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안면 인식 기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안면 인식 기술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딱 들이대면 3초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나와요. 그런 걸 이제 안경 같은 데다 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쓰고 보면 사람이 지나가면 이 사람은 나이가 이름이 뭐고 이게 안면 인식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발달해서 이 뇌파 이런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도로 강한데 특히 시진핑 체제에 들어와서 전 국민을 데이터화하는 거죠.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되겠어 14억 인구를 그랬는데 놀라웠게도 2020년에 사회안전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강준영이잖아요. 강준영이라는 사람에 대한 사회안전지수가 있어요. 당신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잘 안 갚아. 중요한 교통위반을 뭐뭐 했어. 그래서 감점 몇 점이야. 이거를 다 종합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5성급 호텔에서 못 자. 해외여행도 못 가. 이렇게 통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모든 사람한테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길 사람들한테는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만큼 이 사회 감시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그렇게 통제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효도법 같은 것도 있어요. 중국도 시장 경제를 도입하니까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상속도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애가 이제 도회지로 가가지고 뭐 명절에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데 또 유산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못 주겠다 이러니까 왜 안 주냐 그러고 이제 서로 고소를 한 거예요. 네가 아들 노릇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줬냐. 그래서 법정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적어도 1년에 2번은 찾아뵙고 어쩌고 저쩌고. 그 효도법이에요. 그런 정도로까지 관여를 하는 거죠. 어떤 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럴 만큼 모든 개인의 행위가 수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다 있죠. 우리도 뭐 신용지수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쳐보면 다 나오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통제의 수단으로 쓰거나 이렇게 되면은 인권을 제약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위구르, 신장 위구르라는데 거기가 이제 항상 서방에서 무슨 뭐 통제받는 감옥소처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 중국에서는 아니다. 이거 우리가 직업훈련 시키는 거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신장 위구르에 있는 모든 차들은 위성 항법 장치를 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강제 수용소라고 서방에서는 얘기하는 그러나 중국에서는 직업훈련소라고 얘기하는 그런 데를 통해서 통제가 되고 있다. 그럼 왜 그런 통제를 할까? 반항 또는 반발에 대한 불안이나 도전을 잠재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반발을 안 하게 하는 것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더 못하게 더 압박하는 방법이 있죠. 까불지 마. 더 세게 할 거야. 중국이 그런 거예요. 정치적 도전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더 강력한 압박을 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도 그걸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정부가 국민들을 통제하고 좀 압박하는 이런 감시 체계들 현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지나치게 그 구속을 당하고 지나치게 압박을 당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그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많은 서방의 중국 관찰자들이 또는 옆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는 중국보다 조금 더 먼저 발전했던 국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가면 발전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뿐더러 상당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우리는 아편 전쟁의 고통을 받고 어렵게 사회주의
중국을 세워서 고통을 겪다가 개혁개방을 통해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왔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중국식 모델의 유용성, 효용성을 강조할 만한 역사적으로 정당한 지위가 있다. 그러니까 꼭 서방식의 발전 모델만을 이 유일하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국에서 얘기하는 중국식 현대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잘해서. 근데 지금까지 나타나는 현상은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적으로 더 잘 산다.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게 더 자유스럽다. 이런 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제대로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규모 면에서는 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사실 국민의 95%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겉만 화려하게 성장한 이 모습을 중국은 안쪽으로 또 꽁꽁 숨기려고만 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 서민들의 비참한 경제 상황과 빈부 격차 수준은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심각할까요? 국가의 부는 분명히 세계적 국가로 돼 있지만 착시 현상으로 나타나듯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여전히 빈곤하다. 작년에 리커창이 이제 물러났어요. 물러나면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마지막 정부 업무 보고도 읽고 유명한 말을 했죠. 중국의 절대 빈곤 인구가 여전히 6억 명 정도 된다. 월 100불 정도 소득밖에 안 된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지도자가 돼서 딱 보니까 오, 이 정도면은 미국하고 속된 말로 맞짱 떠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가진 자들 거를 다시 뺏어서 재분배하면은 그거는 다시 옛날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뭔가 재화를 창출하면서 다 같이 잘 살게 해야 되는데 마침 코로나 팬데믹, 국제 불경 이런 걸 만나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통제 밖에서 움직이는 대형 기업들 알리바바, 텐센트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너무 이렇게 세게 나가면 안 돼. 빅테크 기업을 제약을 하게 되고 유일하게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또 어려워지게 되고 위축이 되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흘러가서 지금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진 거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미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경제대국이라는 화려한 소식 뒤에 가려진 중국의 민낯에 대해서 교수님과 속속들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쭉 한번 살펴보니까 나라의 몸집을 키우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지나치게 빠른 성장 때문인지 내실을 다지는 데에는 조금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는 중국을 미국에 대적할 만한 강력한 2인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막상 중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국의 세계적인 위상을 체감하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교수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약간 논리의 비약도 있고 이제 시간 관계상 뭐 다 자세히는 못 드렸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큰 흐름 중국을 이렇게 지켜본 그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인사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